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 겨울 지리산 자락 깊은 골짜기에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눈보라가 온 세상을 하얗게 집어삼킬 듯 맹렬하게 휘몰아치던 밤. 앙상한 나뭇가지들은 추위에 못 이겨 비명 같은 소리를 내지르며 떨고 있었습니다. 그 험한 산세 아래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롭게 서 있는 낡은 초가집 한 채가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지붕을 덮은 볕짚은 세월에 풍폐사가 검게 변해 있었고, 구멍 숭숭 뚫린 문풍지는 거센 황소바람을 막아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마을의 화려한 기와집들이 내뿜는 따스한 불빛과는 대조적으로 이 외딴 집은 마치 세상에서 버림받은 고독한 섬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냉기가 가득하여 입을 열 때마다 하얀 입김이 서려 나왔고, 아궁이의 온기는 이미 식은 지 오래였습니다. 바닥에 깔린 돗자리는 낡아서 곳곳이 해져 있었으며, 벽 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은 촛불을 위태롭게 흔들었습니다. 그 허름한 방 안에는 희미하게 흔들리는 호롱불 아래서 묵묵히 책을 읽고 있는 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정한이라 불리었으나 마을 사람들은 그 누구도 그의 이름을 정답게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정한이 고개를 숙이고 책장에 시선을 고정할 때마다 호롱불 그림자가 그의 얼굴 위로 기이하게 춤을 추었습니다. 그의 오른쪽 얼굴은 더없이 수려하고 단정한 학자의 모습이었으나 왼쪽 얼굴은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겪은 원인 모를 화마가 남긴 끔찍한 화상 자국은 턱 밑에서부터 관자놀이까지 붉고 거칠게 엉겨붙어 마치 악귀가 핥히고 간 듯한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붉게 솟아오른 흉터는 마치 살아있는 지렁이처럼 꿈틀대는 듯 보였고, 그로 인해 왼쪽 눈꺼풀마저 부자연스럽게 당겨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귀면, 즉 귀신의 얼굴을 가진 자라 부르며 침을 뱉고 피하기 일쑤였습니다. 뼈대 있는 양반 가문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정한은 그 흉터 때문에 가문의 수치로 여겨져 족보에서조차 외면당한 신세였습니다. 유교적 질서가 엄격했던 조선 사회에서 신체가 온전하지 못한 자는 조상을 모실 자격도, 관직에 나아갈 기회도 박탈당하기 마련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어린 정한의 얼굴을 볼 때마다 탄식하며 고개를 돌렸고, 끝내 그를 집안 구석진 곳에 별채로 내몰았습니다. 어머니마저 일찍 여의고 난 후 정한을 감싸줄 사람은 이 넓은 세상에 단 한 명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혼자가 되어 세상의 빛이 닿지 않는 그림자 속에서 숨죽여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정한은 세상의 멸시와 조롱 속에서도 글 읽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낡은 소못 사이로 스며드는 한기가 살을 애는 듯했지만 그는 꼿꼿이 허리를 펴고 앉아 성현들의 말씀이 담긴 글자 하나하나를 마음에 새겨 넣었습니다. 묵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는 좁은 방 안에서 들리는 것이라고는 책장을 넘기는 메마른 소리와 가끔 터져나오는 그의 억눌린 기침 소리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독서가 아니라 무너져가는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수행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책을 읽을 때만이 비로소 자신의 흉측한 외모를 잊고 고결한 선비의 정신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고요하던 마을 어귀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지더니 요란한 꽹과리 소리와 함께 새로운 형암 조탐관의 행차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조탐관은 탐욕스럽고 거만하기로 소문난 자로 부임하자마자 백성들의 고혈을 짜낼 궁리만 하는 위인이었습니다. 그의 부임 행렬은 마을 입구부터 요란하게 시작되었습니다. 화려한 깃발이 나부끼고 육중한 발소리가 흙바닥을 울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길가로 나와 머리를 조아렸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환영보다는 두려움과 근심이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조탐관은 가마의 창을 활짝 열어젖히고 거만한 눈빛으로 마을을 훑어보았습니다. 화려시한 가마를 타고 위세등등하게 마을을 순시하던 조탐관의 행렬이 정안의 초라한 오두막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땔감을 구하기 위해 살인문을 나서던 정안은 예기치 않게 행차를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그는 황급히 몸을 숨기려 했으나 좁은 길목에서 피할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정안은 예법에 따라 길가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치는 탓에 고개를 숙이는 순간 바람에 날린 머리카락 사이로 그의 흉터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가마의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던 조탐관의 눈이 정안의 얼굴에 꽂히는 순간 그의 미간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조탐관은 마치 더러운 오물이라도 본 듯 소매로 코를 가리며 가마꾼들에게 행렬을 멈추라 소리쳤습니다. 가마꾼들이 황급히 가마를 내려놓자 조탐관은 가마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손가락질하며 호통을 쳤습니다. 저 흉물스러운 것이 감히 내 신성한 행차 앞을 막아섰다며 노발대발했습니다. 마을의 정기를 해치는 저런 요물 같은 자가 아직도 내 관할 구역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불쾌하다는 모욕적인 언사가 정안의 귀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져 엎드려 있던 마을 사람들의 귀에까지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주위를 둘러싼 아전들과 구경 나온 마을 사람들은 킥킥대며 비웃거나 혐오스런 눈빛을 보낼 뿐 아무도 그를 두둔해주지 않았습니다. 개중에는 정안이 마을에 재수없는 일을 몰고 온다고 수군거리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정안은 차가운 눈바닥에 이마를 댄 채 주먹을 꽉 쥐었지만 끝내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눈이 이마에 닿아 녹아내렸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수치심과 분노는 그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죄가 되는 이 현실이 원망스러웠지만 힘없는 선비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침묵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조탐관은 한참 동안이나 정안을 향해 악담을 퍼부은 뒤에야 분이 풀린 듯 다시 가마를 출발시켰습니다. 행렬이 멀어지고 꽹과리 소리가 희미해질 때까지 정안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보라가 다시 거세지며 그의 낡은 옷자락을 휘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흩어지며 그를 향해 혀를 차거나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정안은 떨리는 몸을 일으켜 세우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다시 자신의 초라한 오두막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들어선 방 안은 여전히 냉골이었지만 밖에서 느꼈던 시선보다는 훨씬 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먹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벼루에 먹이 갈리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방 안을 채우자 요동치던 그의 마음도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먹물은 마치 그의 깊은 슬픔을 담아내듯 짙고 어두웠습니다. 그는 붓을 들어 종이 위에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세상이 나를 버려도 나는 나를 버리지 않으리라. 그는 마음속으로 되뇌며 글자 하나하나에 자신의 영혼을 불어넣었습니다. 밖에서는 밤새도록 눈보라가 몰아쳤고 세상은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잠겨들었습니다. 정안의 방에 켜진 작은 등불만이 그 어둠에 맞서 위태롭지만 끈질기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눈 덮인 마당에는 아무도 밟지 않은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정안은 붓을 놓고 창문을 열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세상은 온통 하얗게 변해 있었고 어젯밤의 소라는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정안의 가슴속에 남겨진 상처는 눈으로도 덮을 수 없을 만큼 깊고 선명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회색빛 하늘에서는 여전히 눈송이가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짊어진 운명의 무게를 실감하며 앞으로 다가올 시련을 예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혹독한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따뜻한 봄이 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정아는 더욱 문을 걸어 잠그고 두문불출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오직 학문에만 매진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조탐관은 그날의 불쾌한 기분을 잊지 않고 정안을 눈의 가시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전들을 시켜 정안의 동태를 감시하게 하고 사소한 꼬투리라도 잡으려 혈안이 되었습니다. 마을에는 정안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밤마다 귀신을 불러낸다느니, 마을에 역병을 몰고 올 것이라느니 하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순박했던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점점 의심과 공포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정아는 밖에서 들리는 수상한 인기척에 잠에서 깼습니다. 창호지 문에 어른거리는 그림자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를 둔탁하게 내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아는 직감적으로 자신에게 불길한 일이 닥쳐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챙겨 입고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습니다. 바람 소리가 더욱 거세지며 낡은 초가집을 삼킬 듯이 포효했습니다. 그의 겨울바람은 유난히도 매서웠습니다. 밤마다 문풍지가 찢어질 듯 울어대던 그 즈음,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형암 조탐관이 마을 뒷산의 경치를 독차지하기 위해 정자를 지으려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풍수지리를 핑계삼아 명당 자리를 물색했는데 공교롭게도 그가 지목한 곳은 바로 김정안의 낡은 초가집이 서 있는 터였습니다. 조탐관은 그 땅이 마을의 정기가 모이는 곳이라며 천한 흉물이 그곳을 깔고 앉아 있어 고을의 재앙이 그치지 않는다고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탐욕의 눈이 먼 조탐관에게 정안의 존재는 눈의 가시이자 제거해야 할 오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아전들을 불러 은밀한 지시를 내렸고 그날 밤 정안의 집 주변에는 검은 그림자들이 어슬렁거렸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칠흑같이 어두운 밤, 정안은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바람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불안한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오를 때 갑자기 들이닥친 관졸들이 다짜고짜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흙발로 방을 짓밟으며 집 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안이 영문을 몰라 당황하는 사이 한 관졸이 부엌구석 항아리 뒤에서 쌀가마니 하나를 끌어냈습니다. 그것은 관아의 창고에 있어야 할 구휼미였습니다. 관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정안을 포박하며 도둑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양반의 탈을 쓰고 나라의 곡식을 훔친 파렴치한 자라며 그들은 정안의 뺨을 거칠게 후려쳤습니다. 정안은 결백을 주장하며 저항했지만 억센 장정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짐승처럼 끌려가 차가운 눈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이미 횃불이 대낮처럼 밝혀져 있었고 조탐관은 대청마루에 앉아 거만한 표정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붉은 관복을 입은 조탐관의 모습은 마치 지옥의 염라대왕처럼 위압적이었습니다. 그는 정안에게 죄를 자복하라며 호통을 쳤지만 정안은 피 섞인 침을 뱉으며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굶어 죽을지언정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것이 선비의 도리라 외치는 정안의 목소리는 형틀에 묶인 채로도 카랑카랑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분노한 조탐관은 형리에게 곤장을 치라 명했습니다. 묵직한 곤장이 살을 파고드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한 대, 두 대, 매질이 거듭될수록 정안의 낡은 옷은 붉은 피로 물들어갔습니다.
살점이 튀고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정아는 신음을 삼키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구경 나온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숨을 죽였고 누구 하나 감히 나서서 그를 변호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매질보다 더 아프게 정한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조탐관은 기절한 정한에게 찬물을 끼얹으며 조롱했습니다. 흉측한 얼굴만큼이나 마음속도 시커먼 도둑놈이라며 당장 이 고을에서 떠나지 않으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결국 정한은 초주검이 된 상태로 관아 밖으로 내쳐졌습니다. 매서운 눈보라가 상처 입은 몸을 채찍질하듯 때렸습니다. 그는 일어설 힘조차 없어 꽁꽁 언 땅을 기어서 마을을 벗어나야만 했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조탐관과 아전들의 비웃음 소리가 눈보라 소리에 섞여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정한은 치욕스러움에 치를 떨며 손톱이 빠지도록 땅을 긁었습니다.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붉은 핏자국이 선명하게 길을 만들었지만 금세 하얀 눈이 덮어버렸습니다. 세상은 그의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무심하게 눈만 쏟아부었습니다. 정한은 마을 어귀를 지나 상일로 접어들었을 때 더 이상 움직일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의식이 점점 흐릿해져 갔습니다. 손발의 감각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고 극심했던 고통마저 마비되어 몽롱한 기분만 남았습니다. 그는 눈 덮인 소나무 아래 쓰러져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회색빛 하늘에서 떨어지는 눈송이가 마치 하얀 꼬집처럼 보였습니다. 이대로 잠들면 영원히 고통 없는 세상으로 갈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했던 품이 그리워지며 눈꺼풀이 청은망은 무거워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으려는 찰나. 어디선가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눈을 밟는 뽀드득 소리가 가까워지더니 거칠고 투박한 손길이 그의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누구요? 정한은 힘겹게 입술을 달싹였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뺨에 닿자 얼어붙었던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아이고, 이 엄동설 안에 웬 사람이 이리 쓰러져 있나. 늙고 쉰 목소리였지만 그 속에는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외딴 곳에서 주막을 운영하는 월매 노파였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지만 그녀는 누구보다 밝은 마음에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장터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피냄새와 거친 숨소리를 듣고 발길을 멈춘 것이었습니다. 월매는 지팡이를 내려놓고 정한의 차가운 몸을 덥석 끌어안았습니다. 쯧쯧, 몸이 불덩이 같구먼. 어서 가세.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얼어 죽어. 월매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정한에게 덮어주고 그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정한보다 체구도 작고 나이든 노파였지만 위급한 상황에서 나오는 힘은 놀라울 정도로 셌습니다. 정한은 그녀의 어깨에 기대어 비틀거리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눈보라는 여전히 거세게 몰아쳤지만 노파의 등에서 전해오는 온기는 마치 난로처럼 따뜻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눈밭을 헤쳐 나갔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낡은 주막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구수한 국밥 냄새와 훈훈한 온기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월매는 정한을 아랫목에 눕히고 서둘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궁기에 장작을 더 넣고 솥단지에 물을 끓여 약초를 달였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 소리가 정한의 얼어붙은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듯 했습니다. 며칠 동안 정한은 고열에 시달리며 사경을 헤맸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불길에 휩싸이기도 하고 벼랑 끝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차가운 물수건이 이마를 식혀주었고 쓴 약물이 목구멍으로 넘어왔습니다. 월매는 밤낮으로 그의 곁을 지키며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녀가 어떻게 약을 다리고 상처를 치료하는지 신기할 따름이었지만 그녀의 손길은 노련하고 정확했습니다. 마침내 열이 내리고 의식이 돌아왔을 때 정아는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멍하니 누워 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안도감보다는 앞으로 살아갈 막막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월매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정신이 좀 드는가, 이제 살았네. 살았어. 그녀는 주름진 얼굴 가득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아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이 쑤시고 아파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월매는 밥상을 내려놓고 정안의 곁에 앉아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맥박을 짚어보는 그녀의 손끝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자네, 맥이 아주 튼튼하구먼. 마치 바위 틈을 비집고 나오는 소나무 뿌리 같아. 겉모습은 어떨지 몰라도 속은 아주 단단한 사람이야. 월매의 말에 정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흉측한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얼굴에 손을 가져다 댔습니다. 흉터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만져지는 감촉은 끔찍했습니다. 할머니, 제 얼굴이 흉하지 않습니까? 정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월매는 껄껄 웃으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흉하기는 무슨,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자네 목소리와 맥박에서 향기가 나는구먼.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건 눈뜬 장님들이나 하는 짓이라네. 그 말은 정한의 가슴 깊은 곳에 박혀있던 응어리를 단번에 녹여주었습니다.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위로였고 인정이었습니다. 그는 밥그릇을 받아들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따뜻한 쌀밥과 맑은 국이 목구멍을 넘어갈 때마다 얼어붙었던 영혼이 조금씩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월매는 아무 말 없이 그가 밥을 다 먹을 때까지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날부터 정아는 월매의 주막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는 몸이 회복되자마자 밥값을 하겠다며 일거리를 찾았습니다. 이른 새벽이면 물동이를 지고 우물가에 다녀오고 뒷산에 올라가 땔감을 해왔습니다. 도끼질을 할 때마다 튀는 나무 파편들은 마치 그의 분노가 조각나 흩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요령이 생겨 장작패는 솜씨가 늘었습니다. 월매는 그런 정한을 아들처럼 대했습니다. 그녀는 주막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정한을 내 먼 조카라네라고 소개하며 감싸주었습니다. 정한은 손님들이 들이닥칠 때면 부엌 구석이나 뒷방으로 숨어 그들의 눈을 피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얼굴이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월매는 굳이 그를 밖으로 불러내지 않고 그의 마음을 배려해 주었습니다. 밤이 되면 주막은 조용해졌고 두 사람은 호롱불 아래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월매는 젊은 시절 기구했던 자신의 삶을 들려주었고 정하는 책에서 읽은 옛 성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를 모르는 월매에게 정한의 이야기는 세상 밖으로 통하는 창문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치며 감탄하기도 하고 슬픈 대목에서는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관에 끌려갈 처지에 놓인 한 나무꾼이 주막에 들러 신세 한탄을 했습니다. 그를 몰라 소장조차 쓸 수 없다는 그의 딱한 사정을 듣고 정한은 조용히 붓을 들었습니다. 그는 병풍 뒤에 숨어 나무꾼의 사연을 정갈한 문장으로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의 글에는 법리의 밝은 논리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나무꾼은 그 소장을 들고 관하로 갔고 놀랍게도 무죄 방면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는 주막으로 달려와 월매에게 큰 절을 올리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월매는 빙그레 웃으며 뒷방을 향해 고갯짓을 했습니다. 내가 아니라 저 방에 있는 선비님 덕분이라네.
그날 이후 아름아름 소문이 퍼져 그를 모르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주막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아는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병풍 뒤에서 그들의 억울한 사연을 듣고 글을 써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얼굴 없는 선비님이라 부르며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쌀이나 계란 같은 소박한 답례품들이 주막 마루에 쌓여갔습니다. 정아는 비로소 자신이 세상에 쓸모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희열을 느꼈습니다. 월매와 정아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정아는 월매의 눈이 되어 세상의 풍경을 그려주었고, 월매는 정아의 어머니가 되어 세상의 온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춥고 배고팠던 겨울은 가고 어느덧 처마 밑 고드름이 녹아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봄이 오는 길목에서 그들의 평화로운 일상을 위협하는 검은 그림자가 다시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조탐관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더욱 악랄해졌습니다. 정안의 집을 허물고 지은 정자 완공 축하연회를 성대하게 열 계획을 세웠고,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백성들을 쥐어짜기 시작했습니다. 세금을 내지 못하는 자들을 잡아들이고 가산을 몰수하는 횡포가 극에 달했습니다. 주막을 찾는 사람들의 한숨소리는 깊어졌고 정안의 붓끝은 분노로 떨렸습니다. 그러던 중 한양에서 용한 관상가가 내려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조탐관이 자신의 앞길을 점쳐보기 위해 거금을 들여 초빙했다는 백운 선생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얼굴만 보고도 과거와 미래를 꿰뚫어 본다는 신통한 능력을 지녔다고 했습니다. 조탐관은 이 관상가를 통해 자신의 영달을 확인받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습니다. 조탐관은 연회에 쓸 술을 마련하기 위해 월매에게 막걸리 10마를 주문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연회 당일 직접 와서 술을 따르라고 명령했습니다. 늙고 눈먼 노파에게는 무리한 요구였지만 거역했다가는 주막문을 닫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의 정안에게 월매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말게. 내 비록 눈은 멀었으나 사람 피하는 재주는 있네. 하지만 정안은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꿈자리가 사나웠고 아침부터 까마귀가 주막 지붕 위에서 시끄럽게 울어댔습니다. 그는 월매를 혼자 보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얼굴을 들키는 한이 있더라도 그녀를 지켜야 한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그는 삿갓을 깊게 눌러쓰고 지게에 술독을 짊어졌습니다.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정안의 단호한 목소리에 월매는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나란히 관할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봄바람이 살랑거렸지만 정안의 옷깃 속으로 스며드는 바람은 여전히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관아의 높은 담장이 가까워질수록 정안의 심장은 쿵쿵거리는 북소리처럼 요동쳤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하여 산천초목이 푸르름을 더해가던 어느 날, 조탐관이 새로 지은 정자인 영월루에서는 성대한 연회가 열렸습니다. 정안의 오두막이 있던 자리를 밀어버리고 세운 그 누각은 마을 사람들의 피눈물로 지어진 사상 누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조탐관은 그런 사실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비단요를 깔고 앉아 기생들의 춤사위를 즐기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온갖 산의 진미가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차려져 있었고 풍악소리는 담장을 넘어 굶주린 백성들의 귀를 때렸습니다. 그 화려함은 썩어가는 고을의 현실을 감추기 위한 얇은 비단옷에 불과했습니다. 이날 연회의 상석에는 한양에서 모셔온 당대 최고의 관상가 백운 선생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지만 눈빛만은 마치 매처럼 날카로워 사람의 폐부까지 꿰뚫어 보는 듯한 기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조정의 고관대작들도 그의 말 한마디에 울고 웃는다 할 정도로 그의 명성은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조탐관은 백운 선생에게
온갖 아첨을 떨며 자신의 앞날에 서광이 비칠지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러나 백운 선생은 묵묵부답으로 술잔만 만지작거릴 뿐 조탐관의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잡혀 있었는데 이는 탐욕으로 일그러진 조탐관의 관상에서 뿜어져 나오는 탁한 기운 때문이었습니다. 연회가 무르익어 갈 무렵 술이 거나하게 취한 조탐관이 소리쳤습니다. 술맛이 떨어지는구나. 주막의 눈먼 노파는 아직 오지 않았느냐. 그 호통 소리에 대기하고 있던 정한과 월매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한은 삿갓을 깊게 눌러서 얼굴을 가린 채 월매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누각 위로 올라갔습니다. 월매는 늙은 몸을 이끌고 무거운 술독을 받쳐든 채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양반들과 기생들의 시선이 두 사람의 남루한 행사에게 꽂혔습니다. 마치 백조무리에 끼어든 까마귀를 보는 듯한 경멸 어린 눈초리였습니다. 월매가 조탐관의 술잔에 술을 따르려던 찰나였습니다. 누각의 바닥에 흥건하게 흐른 술 때문에 월매의 발이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으악하는 비명과 함께 술독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고 튀어오른 술이 조탐관의 비단 옷자락을 적셨습니다. 순식간에 연 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조탐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더니 이내 시퍼렇게 질려갔습니다. 감히 천한 것이 내 귀한 옷을 버리다니 내년이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조탐관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옆에 있던 호위무사의 칼을 뽑으려 했습니다. 아니, 그보다 먼저 묵직한 발길질이 월매의 가슴팍을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월매는 피할 생각조차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삿갓을 쓴 사내 정한이 바람처럼 몸을 날렸습니다. 그는 월매를 감싸 안으며 자신의 등을 조탐관의 발길질을 받아냈습니다. 억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정한이 바닥으로 나뒹굴었고 그 충격으로 머리에 쓰고 있던 삿갓이 힘없이 벗겨져 날아갔습니다. 화려한 연등 불빛 아래 정한의 얼굴이 만천에 드러났습니다. 숨을 죽이고 지켜보던 사람들 사이에서 동시에 헉하는 탄식과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왼쪽 얼굴을 뒤덮은 붉고 울퉁불퉁한 화상 자국, 일그러진 눈매. 그것은 영락없는 귀면의 형상이었습니다. 기생들은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가렸고 양반들은 부채로 시야를 가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름다운 봄밤의 연회장에 갑자기 지옥의 악귀가 나타난 것만 같은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조탐관은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이게 누구신가 쌀 도둑놈의 흉물단지인 귀면선비 아니더냐. 쥐새끼처럼 숨어 살더니 이제는 내 잔치까지 망치러 왔구나. 조탐관의 조롱에 주위에 있던 아전들이 덩달아 킬킬대며 정한을 손가락질했습니다. 정한은 피가 배어나오는 입술을 깨물며 월매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그의 눈빛은 모욕감으로 흔들렸지만 결코 비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떨고 있는 월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짐승만도 못한 자들의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그때 조탐관의 머릿속에 악랄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이참에 정한을 철저히 짓밟고 자신의 권위를 세우는 동시에 백운 선생의 신통력을 시험해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백운 선생에게 다가가 굽신거리며 말했습니다. 선생, 저 흉측한 꼴을 좀 보십시오. 저런 놈의 관상은 볼 가치도 없겠지만 이왕지사 이렇게 된 거 좌흥을 도두기 위해 저놈의 운명을 점쳐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평생 빌어먹다 객사할 팔자인지 아니면 도둑질하다 목이 달아날 팔자인지 말입니다. 좌중의 시선이 일제히 백운 선생에게 쏠렸습니다. 백운 선생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정한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은 듯 무심한 눈빛이었으나 정한의 얼굴에 시선이 닿는 순간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생의 시선은 정한의 일그러진 흉터를 지나 맑고 깊은 오른쪽 눈동자에 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마의 골격과 턱의 선, 그리고 굳게 담은 입술을 훑어 내려갔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백운 선생의 표정은 경악에서 의문으로, 그리고 다시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경외감으로 급격하게 변해갔습니다. 백운 선생이 쥐고 있던 합죽선이 스르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탁 하는 소리가 정적을 깼지만 선생은 부채를 주울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히더니 이내 주르륵 흘러내려 볼을 타고 떨어졌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권력자들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그가 초라한 행색의 흉터투성이 선비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조탐관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재촉했습니다. 선생, 왜 그러십니까? 저놈의 상이 너무 흉악하여 말씀하시기가 거북하신 겁니까? 어서 저놈이 천하에 재수 없는 상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백운 선생의 귀에는 조탐관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는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정한에게 다가갔습니다. 호위무사들이 막으려 했으나 선생의 기세에 눌려 길을 터주었습니다. 정한의 코앞까지 다가온 백운 선생은 떨리는 손을 들어 정한의 얼굴을 허공에서 더듬듯 짚어보았습니다. 가까이서 본 정한의 흉터는 끔찍했지만 선생의 눈에는 그 흉터 너머에 감춰진 거대한 기운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짙은 먹구름 속에 숨겨져 있으나 번쩍이는 비늘을 감출 수 없는 황룡의 형상이었습니다. 흉터는 용이 승천하기 위해 겪어야 할 시련의 흔적일 뿐 그 본질을 해치지는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정한의 눈 속에 담긴 빛은 썩어빠진 세상을 단칼에 베어낼 수 있는 서슬퍼런 정의의 검, 상방검의 기운을 품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백운 선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조탐관을 향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남루한 옷을 입고 얼굴에 화상 흉터를 가진 김정한. 그 초라한 선비 앞에 당대 최고의 관상가가 오체투지를 하듯 넙죽 엎드린 것입니다. 연 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고 바람 소리마저 멈춘 듯 했습니다. 조탐관은 턱이 빠질 듯 입을 벌린 채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고,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귀한 분을 이제야 알아뵙고 감히 자리에 앉아 내려다보았습니다. 부디 이 늙은이의 무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백운 선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울림은 깊고 장중했습니다. 정한 역시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습니다. 노 선생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저는 그저 천한 촌부에 불과합니다. 일어나십시오. 백운 선생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닙니다. 겉모습은 촌부의 옷을 입고 계시나 그 안에 품은 기운은 만인을 호령하고 굽어 살필 제왕의 기상이요. 하늘이 내린 재상의 그릇입니다. 얼굴의 흉터는 하늘이님의 목숨을 시기하여 남긴 흔적일 뿐 그 안에 숨겨진 옥골 선풍은 감히 범인이 흉내 낼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흘리는 이 땀은 구름 속에 가려진 진짜 용을 마주한 범부의 두려움이자 환희의 눈물이 옵니다. 그 말은 천둥 소리처럼 좌중을 강타했습니다. 조탐관의 얼굴은 분노로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이 늙은이가 노망이 났나. 감히 저런 거지 꼴을 한 놈에게 제왕의 기상이라니 내 놈이 내 술을 받아 처먹고 나를 능멸하려 드느냐. 조탐관이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술상을 뒤엎었습니다. 와장창 그릇 깨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백운 선생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조탐관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방금 전까지의 두려움을 거두고 서리빨 같은 냉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조형암. 들으시오. 당신의 관상은 탐욕으로 가득 차 이미 이마의 광채가 죽었고 입 주변에는 뱀이 또아리를 튼 형상이요. 재물은 산처럼 쌓았으나 그것이 곧 당신을 짓누르는 무덤이 될 것이오. 내가 흘린 식은땀은 저 선비님의 위험 때문이기도 하지만 당신에게 닥쳐올 처참한 미래가 너무나도 끔찍하여 흘린 것이기도 하오. 이 늙은이가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여봐라. 저 미친 노인네와 흉물 선비놈을 당장 끌어내어 매우 쳐라. 조탐관이 길길이 날뛰며 명령했습니다. 관졸들이 창을 겨누며 달려들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정하는 본능적으로 월매와 백운 선생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그의 낡은 옷자락이 봄바람에 휘날렸습니다. 비록 무기는 없었으나 그의 눈빛만은 수십 자루의 칼날보다 더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멈추시오. 전영한의 입에서 터져나온 일갈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져 달려들던 관졸들의 발을 묶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숨어 지내던 유약한 선비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억눌려왔던 세월만큼 응축된 분노와 기계가 폭발하는 사자후였습니다. 내가 비록 힘없는 선비이나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너희들이 섬겨야 할 것은 저 탐관오리의 더러운 명령이 아니라 백성들의 피눈물 섞인 호소여야 할 것이다. 정한의 위험에 눌린 관졸들은 주춤거렸고 연 회장에 있던 사람들은 넋을 잃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흉측한 줄만 알았던 그의 얼굴이 호롱불 아래서 기이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둠을 찢고 나오는 새벽 여명처럼 강렬하고 숭고해 보였습니다. 조탐관은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감히 내 앞에서 훈계를 해 저놈의 주둥이를 찢어 놓아라.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치닫던 그때 어둠 속에서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각 아래쪽에서부터 수십 명의 그림자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연 회장을 포위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횃불이 들려 있었고 허리에는 관군의 표식이 번쩍였습니다. 소란스러웠던 연 회장에 다시 한번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누구의 군사인지, 누구를 위한 칼날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이 밤이 지나고 나면 고을의 운명이 송두리째 바뀌리라는 예감뿐이었습니다. 백운 선생은 정한의 곁에 서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이미 보았던 것입니다. 정한의 관상 너머로 다가오고 있는 새로운 시대의 바람을 말입니다. 하늘의 그물은 성긴 듯 하여도 악인을 결코 놓치는 법이 없지요. 선생의 나지막한 독백이 바람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어둠을 가르는 천둥 같은 외침이 영월루의 밤하늘을 뒤흔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잠들어 있던 산천초목을 깨우는 호랑이의 포효와도 같았고 썩어빠진 고을의 환부를 도려내는 날카로운 비수와도 같았습니다. 횃불을 든 역졸들이 사방에서 물밀듯이 들이닥치자 화려했던 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흥겨웠던 풍악소리는 비명과 신음으로 바뀌었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아전들은 혼비백산하여 쥐구멍을 찾기에 바빴습니다. 조탐관은 쥐고 있던 술잔을 떨어뜨리며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파랗게 질렸고 거만하게 치켜 올라갔던 눈꼬리는 공포로 심하게 떨렸습니다. 횃불의 붉은 빛 사이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는 한 사내가 있었으니 그는 며칠 전 주막에 들러 국밥 한 그릇을 비우고 갔던 허름한 차림의 나그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손에는 조선팔도 탐관오리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다는 마패가 들려 있었고 그 마패는 횃불빛을 받아 찬란한 금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역졸들이 조탐관과 그 수하들을 굴비 엮듯 포박하여 마당 한가운데 무릎 꿇렸습니다.
암행어사는 서리빨 같은 눈빛으로 그들을 내려다보며 일갈했습니다. 내 죄를 네가 알렸다. 백성의 고혈을 빨아 자신의 배를 채우고 죄 없는 이를 핍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며 신성한 국법을 어기고 사리사욕을 채운 죄. 만번 죽어 마땅하다 어사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져 듣는 이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조탐관은 이 말을 바닥에 찌으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어사 영감, 억울합니다. 저는 그저 고을을 위해 정자를 짓고 백성들을 위로하려 했을 뿐입니다. 모함입니다.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뻔뻔한 태도에 어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두루마리 하나를 꺼내 펼쳐 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김정한이 억울한 백성들을 대신해 써주었던 소장들과 탄원서들이었습니다. 내 놈이 저지른 악행이 이 종이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 그를 모르는 백성들이 피눈물로 호소한 이 사연들이 모두 거짓이란 말이냐. 어사가 소장들을 조탐관의 얼굴 앞에 들이밀자 그는 더 이상 할 말을 잃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글들은 단순한 먹물 자국이 아니라 고통받는 민초들의 한이 서린 움직일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어사는 시선을 돌려 멍하니 서 있는 김정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금세 부드럽고 존경 어린 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어사는 정한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올렸습니다. 선비님, 늦게 도착하여 송구합니다. 선비님께서 써주신 이 글들 덕분에 조정에서도 이곳의 참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선비님의 붓끝이 아니었다면 이 고을의 백성들은 영원히 어둠 속에서 신음했을 것입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임금의 대리인인 암행어사가 천한 흉터쟁이 취급을 받던 정한에게 예를 갖추다니. 이는 천지가 개벽할 일이었습니다. 정한은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으나 어사는 굳은 살이 박인 정한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얼굴의 흉터는 가릴 수 있어도 그 속에 담긴 고결한 인품과 문장 실력은 감출 수 없는 법입니다. 백운 선생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진흙 속에서 피어난 영꽃이요 난세가 기다리던 진정한 인재입니다. 그제야 마을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괴물이라 손가락질했던 그 사내가 실은 자신들을 구원해준 은인이었음을 말입니다. 군중 속에서 누군가 훌쩍이기 시작했고 이내 여기저기서 통곡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선비님, 저희가 눈이 멀어 귀한 분을 몰라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람들은 정한의 발 아래 엎드려 사죄했습니다. 정한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받아왔던 멸시와 서름이 봄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날이 밝자 관아 마당에는 형틀이 세워졌습니다. 조탐관과 그 일당들은 곤장을 맞고 파직되어 유배지로 떠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끌려가는 길 뒤로 백성들은 소금을 뿌리며 환호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그 통쾌한 광경을 지켜보던 백운 선생은 껄껄 웃으며 부채를 펼쳤습니다. 사필귀정이라 올바른 이치는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법이지. 내 평생 수많은 관상을 보았지만 오늘처럼 가슴이 뻥 뚫리는 날은 처음이로구나. 어사는 떠나기 전 정한에게 임금님의 교지가 담긴 서찰을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신체발부 수지부모라 하나. 재주와 덕망이 출중한 자를 외모 때문에 버리는 것은 국가의 큰 손실이다. 김정한에게 과거 응시를 특별히 허락하노라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한이 평생을 간절히 원했으나 감히 꿈조차 꾸지 못했던 기회였습니다. 정한은 교지를 받아들고 임금님이 계신 북쪽을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흉터를 적셨습니다. 몇 달 후 한양에서는 과거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전국에 내로라 하는 인재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정하는 당당히 붓을 들었습니다. 시제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정하는 자신이 겪었던 고초와 백성들의 삶을 떠올리며 일필휘지로 답안을 써 내려갔습니다. 그의 문장은 화려하지 않았으나 묵직한 힘이 있었고 기교를 부리지 않았으나 진심이 배어 있어 읽는 이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시험 결과가 발표되던 날 방방곡곡에 김정한의 이름이 장원급제로 울려 퍼졌습니다. 임금님은 그를 직접 알현하는 자리에서 그의 얼굴을 보고 잠시 놀랐으나 이내 그와 대화를 나누고는 크게 감탄하였습니다. 과인의 눈에는 그대의 흉터가 보이지 않는다. 오직 나라를 걱정하는 그대의 붉은 단심만이 보일 뿐이다. 임금님은 정한에게 높은 관직을 하사하려 했으나 정한은 정중히 거절하고 지방의 작은 고을 형함을 자원했습니다. 자신이 살던 곳,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다는 뜻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다시 겨울이 찾아왔지만 지리산 자락의 풍경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은 여전했으나 마을 사람들의 표정에는 웃음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탐관오리가 사라지고 어진 형암이 다스리는 고을에는 곡식이 넘쳐났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형암을 귀면 형암이라 불렀지만 그 호칭에는 더 이상 비하의 의미가 아닌 경애와 친근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귀신 같은 능력으로 백성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준다는 찬사였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인 어느 날 밤 정한은 관복을 벗고 평상복 차림으로 몰래 관아를 빠져나왔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마을 외곽의 낡은 주막이었습니다. 주막에서는 여전히 구수한 술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살인문을 열고 들어서자 주름이 더 깊어진 월매 할머니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왔습니다. 정한의 목소리에 월매는 하던 일을 멈추고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이 목소리는 선비님 아니, 이제는 사또 나으리라고 불러야 하나 월매가 더듬거리며 일어나자 정한은 얼른 달려가 그녀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당치도 않습니다. 할머니 앞에서는 저는 언제나 밥값 못하는 식충이 선비일 뿐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한의 얼굴에 있는 흉터가 불빛에 드러났지만 그 흉터는 이제 더 이상 흉측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견뎌온 모진 세월의 훈장처럼 숭고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월매는 정한의 얼굴을 손으로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밖에서는 훌륭한 사또님이시라 칭송이 자자하지만 내 손에는 여전히 따뜻하고 여린 청년으로 느껴지는구먼. 자네 얼굴의 상처는 이제 다 아물었는가? 그녀의 물음에 정한은 그녀의 손을 자신의 뺨에 더 깊이 가져다 대며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할머니께서 주신 사랑 덕분에 제 마음의 상처는 진작에 새살이 돋았습니다. 이 흉터는 제가 잊지 말아야 할 저의 일부일 뿐입니다. 정한은 주막 툇마루에 앉아 월매가 따라주는 탁주 한 사발을 들이켰습니다. 시원하고 알싸한 술맛이 목을 타고 넘어가며 온몸을 따뜻하게 데워주었습니다. 마당의 매화나무 가지에는 추위를 뚫고 피어난 매화 꽃망울이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가장 추운 계절에 가장 향기로운 꽃을 피우는 매화처럼 정한의 삶도 고통 속에서 비로소 만개한 것이었습니다. 눈보라가 잠잠해지고 구름 사이로 둥근 보름달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달빛은 초가집 지붕 위에도 정한의 흉터 위에도 그리고 월매에 감긴 눈 위에도 공평하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둠을 덮어주는 하얀 눈처럼 그들의 이야기 또한 후세에 전해져 얼어붙은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줄 것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화로의 불씨도 사그라들고 밤이 아주 깊었군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그 안에 숨겨진 진실한 향기를 맡을 줄 알아야 한다는 옛사람들의 지혜.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도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부디 편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 아침에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따뜻한 매화 한 송이가 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